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자, 2025 구례 300리 벚꽃 축제, 오늘 이제 두 번째 날 역사 인문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뜻깊은 저희 구례, 알고 즐기면 더욱 재밌는 구례, 그리고 벚꽃길의 숨겨진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오늘 멋진 역사 인문학 강의를 들려주실 우리 썸킴님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춥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네, 자, 많이 추우시죠? 네. 안 추우신가요? 자, 오늘 여러분께 이제 그 1시간 동안 그 인문 역사 강의를 해드릴 건데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해드릴까 하다가 지금 벚꽃 축제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벚꽃도 벚꽃이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 구례를 한번 어떤 그 주제로 한번 왔었냐면 이제 방송 때문에 왔었는데 그때는 이순신 장군의 정묘제란 그 컨셉을 한번 왔었어요. 정유제란이요. 그러니까 정유제란 터진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이제 진주에서 그 백의종군을 하시다가 다시 이제 삼도 수군 통지사가 되세요. 그런 다음에 수로로는 장흥으로 못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육로로 최단거리로 지금 장흥에 가가지고 이제 조선 수군을 이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진주에서 출발해가지고 제일 먼저 도착하신 곳이 바로 여기 구례거든요. 그러니까 구례가 어떻게 보면은 정유제란에 삼도 수군 통제영이 처음 생긴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구례 사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 뭐 이순신 장군의 그 조선 수군 그 재건 기념관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벚꽃과 이순신 장군의 정유제란,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전 세계 3대 해전이라고 하는 명랑해전까지 쭉 한번 엮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왔네요. 이순신 장군 그리고 구례. 일단 벚꽃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 벚꽃 축제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벚꽃 하면은 이제 일본의 이제 사쿠라라고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뭐 이 외색의 뭐 페스티벌을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일본에 있는 벚꽃은 그 쇼메이 요시노라는 품종이에요. 그걸 우리나라에도 쇼메이 요시노 품종이 있긴 있지만 왕 벚꽃 나무도 많아요. 두 개가 완전 다른 벚꽃이에요. 쇼메이 요시노는 일본 품종이고 우리의 왕벚꽃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원산지가 제주도예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꽃과 나무의 국적을 따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즐기면 되는 거죠. 특히 구례 같은 경우에는 구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벚꽃나무와 벚나무는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은 이거는 구국의 품종이라고 좀 말씀드리거든요. 첫 번째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저 PPT 담당하시는 분 나왔네요. 이게 뭐예요 이거요? 팔만대장경이죠. 팔만대장경은 왜 만들었죠? 몽골의 침략을 분쇄하기 위해서. 몇 학년이에요? 6학년. 우와, 나중에 꿈이 뭐예요? 에? 아직 없어요. 살면서 막 바뀌게 돼요. 뭐 네, 커리어라는 거는. 팔만대장경은 뭐로 만들었을까요? 나무죠. 무슨 나무? 아니 갖고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벚나무요. 팔만대장경은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약 64%는 벚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벚나무가 이게 굉장히 가볍고 이게 탄성이 있어가지고 오래가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천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의 60% 이상은 다 벚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이 몽골 침략에 맞서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자라면서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벚나무가 튼튼하기도 했겠지만 벚나무 가지고 물리치자 는 게 포인트였고, 두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짠짠. 뭐예요 저거요? 활이죠. 조선시대 활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벚나무죠. 벚나무 가운데서도 벚나무 이제 그 껍질로 만들었는데 그걸 화피라고 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탄성이 있어가지고 뒤뽕 땅 굉장히 안 부러지고 이게 잘 튕겨져요.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의 난중 임기를 보더라도 그 아까 말씀드린 같이 벚나무 껍질을 화피라고 하는데 난중 일기 내내 그 말을 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화피를 구해와라, 화피를 구해와라. 우리가 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굴에 사시는 분은 다 아시죠? 여기 어디예요? 화엄사! 화엄사에서 더 보는 게 뭐예요? 홍매화도 있지만 이거 홍매화는 아니잖아요. 이게요 벚나무예요. 혹시 여러분 뭐 그 외지에서 오신 분들 화엄사 안 가신 분들 오늘 잠깐 갔다가 한번 서울로 올라가시는지 한번 해보세요. 또 지금 그 화엄사 안에 보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올벚나무인데 벚나무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요. 300년 된 벚나무인데 저거 누가 심었게요? 아유 일본이 심으면 안 돼. 지금 뽑아야지. 저게 300년 된 벚나무인데 저기 이제 벽암선사라고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벚나무하면 무기 만드는 나무였잖아요. 무기 만들어.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에 또 한 번 우리나라는 큰 변란을 겪습니다. 언제 뭐였죠? 너무 잘한다. 나랑 같이 우리 역사 투어 할래? 그러니까 병자호란이 터지자 일단은 그 청태종 홍타이지가 지금 서울 롯데월드까지 와요. 롯데월드가 바로 앞에 남한산성 앞에 있거든요. 남한산성에서 농성을 하고 있던 인조 나오라고요. 거기서 있어봤자 너 굶어 죽으니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거기서 이제 농성을 벌이다가 이제 인조가 나와요. 서울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남한산성 바로 앞에 삼전도라고 있는데 삼전도가 지금 롯데월드 앞에 있는 석촌호수거든요. 거기서 인조가 머리를 박습니다. 빵! 9번이요. 청나라식 항복 의례죠. 그런 다음에 2명의 아주 유력한 인질을 끌고 가요. 청나라 심양으로. 누구예요? 아들이랑 왕자. 맞아. 소현세자 큰아들, 둘째 아들 복림대군 둘을 끌고 심양으로 갑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당시 청나라를 완전 180도 달리 봤어요. 소현세자는 가보니까 청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던 오랑캐가 아니더라. 배우자. 오랑캐라는 선임견 지워버리고 그래서 배웠어요. 뭐 결국 그거를 배운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인조한테 아빠 내가 청나라 가서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만주족 여진족 그 오랑캐가 아니더라. 좀 배웁시다. 였고 둘째 아들 복림대군은 똑같이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 복림대군은 우리나라를 짓밟고 내가 8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게 만든 것은 청나라와 여진족 만주족이다. 복수하자 였어요. 그래서 이제 인조가 죽은 다음에 이제 복림대군이 효종이 되잖아요. 효종, 복림대군 무적 우리 국사 시간에 효종하면 뭐라고 배웠어요? 네? 북벌이죠. 그래가지고 청나라를 치자 해서 효종은 전국에 다 벚나무를 심으라고 명령을 내려요. 특히 여러분 지금 경복궁 바로 위에가 이제 우이동이거든요. 서울이요. 우이동은 벚꽃 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쫙. 그래서 전국 팔도에 다 벚나무를 심어라 활 만들어야 되니까 효종이 명령을 내려요. 그때 이 화엄사에 계시던 벽암선사라고 했어. 벽암선사가 인조가 남한산성 농성할 때 화엄사에 있던 3,000명의 승병을 이끌고 남한산성으로 가셨던 분이에요. 가다가 인조가 나와가지고 롯데월드 앞에서 머리를 박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오신 분이거든요. 이 벽암선사가 우리 효종대왕께서 북벌을 하신다고 하니 또 벚나무를 심으라고 하니 우리 화엄사에도 쫙 다 벚나무 다 심어라. 그래서 쫙 심었어요. 근데 300년 세월 동안 다 사라지고 딱 하나 남은 나무가 요 나무예요. 벽암선사가 심으신 나무요. 300년 된 거요. 그래서 이번에 주말이든지 여러분들 혹시 화엄사 가시는 분들은 가시면은 300년 된 벚나무라고 써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안 나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요런 취지로 벽암선사께서 심으신 벚나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구례만큼은 벚나무를 좀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 구례 주민이라고 하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셔야 돼요.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난중일기에 계속 화피 벚나무 껍질을 갖고 와라 활 만들게 라고 말씀하셨던 이순신 장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누굽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야, 학교에서 배워요 이거요? 어디서? 초등학교 때 배운다고요? 우리나라 미래가 상당히 밝네요. 1592년 4월 13일 날 이제 임진왜란을 일으키잖아요, 이 양반이. 임진왜란을 왜 일으켰을까요? 명나라로 가기 위해서. 이야, 같이 진행하자. 올라갈라. 자, 봐봐요.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 100년 동안은요, 일본은 전국시대, 젠가쿠 시대라고 해서 생가쿠 시대라고 해서 66개의 영주들이, 다이묘들이 서로 치고받고 10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100년 동안요. 전투 머신들이에요. 100년 동안. 100년이면 태어났을 때도 전쟁하고 있고 죽을 때도 전쟁하고 아버지도 전쟁했고 할아버지도 전쟁했어요. 전쟁은 상수예요. 그냥 100년이요. 이거를 이제 이 양반이 통일을 했잖아요. 66개 영주를 다 자기 무릎파에 꿇게 만들고, 두 가지 목적으로 명나라와 조선을 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같이 100년 동안 전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전쟁은 내 직업이에요. 근데 갑자기 전국시대가 끝나버리니까 그 수많은 사무라이들이 실업자가 됐잖아요. 나카무라,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전쟁 안 하나 됐을까? 그럼 우리 뭐지? 실업자 됐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불만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냐고. 일본 열도 전체에서요. 두 번째, 영주들이요. 지금 수많은 66개 영주들이 지금은 내 무릎에 꿇어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랑 싸웠던 적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밟아버려야 돼. 어떻게? 조선을 뭐라고? 진짜 밟아버리라고? 땅을 떼주면 돼. 영주란 것이 자기 영토가 있는 게 영주잖아요. 근데 이 영토를 지금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바쳤잖아요. 그래서 이 영주들에게 어떻게 달랬냐면, 지금 우리가 조선과 명나라를 칠 테니까 거기서 니들이 땅 가져가라.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주들이 적극적으로 조선과 명나라로 치고 넘어온 거라니까요. 넘어오기 전에 다 딜이 다 끝났어요. 너는 경상도, 너는 전라도, 너는 평안도, 너는 황해도, 나는 명나라로 건너가서 난 산동반도, 다 딜이 끝나고 온 거예요. 땅 따먹기 하려고요. 자, 그래서 1592년 음력 4월 13일 선발대 16,000명이 지금의 부산 상륙하면서 임진왜란 7년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까지 며칠 걸리는 줄 아세요? 부산 딱 도착하자마자 20일 걸렸거든요. 당시에 여러분 경북 고속도로 정도가 아니라 가장 넓은 길도 사극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말 타고 달리는 길들 있죠? 다 뻥이에요. 그거요. 가장 넓은 길이 폭이 2m밖에 안 됐어요. 2m요. 달구지 하나 지나가는 정도로요. 이 좁은 길을 따라가지고 16,000명의 선발대가 한양 남대문 딱 통과하는 순간 20일이 걸렸거든요. 이 말은 뛰어간 거예요. 16,000명이 뛰어서 20일 만에 서울 들어간 거라니까요. 중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립장군의 탄금대 전투 이 정도만 유일한 전투였고, 나머지는 그냥 직진 서울로 들어간 거라. 그냥 빵! 서울 찍고 이 일본군 선발대가 개성 찍고 쫙 올라가요. 고니시 유키나가의 선발대가요. 평양까지 왔어요. 선조는 계속 좋은 말로 하면은 몽진이고 나쁜 말로 하면 튀었잖아요. 선조가 평양까지 도착을 했어요. 전하! 지금 고니시 유키나가의 선발대가 개성까지 왔다고 합니다. 아니 걔네들이 무슨 KTX 타고 오냐고. 그럼 나 어떻게 하냐고. 지금의 신의주, 의주까지 갑시다.
선조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의주? 괜찮네. 여차하면 압록강만 팍 넘어버리면 명나라잖아요. 좋다. 의주로 가자. 의주까지 올라갔어요. 결국에는 고니시유키나가의 선발대가 평양까지 올라갔거든요. 거기서 선조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압록강 넘을까? 아니면 여기서 싸우다가 죽을까? 여러분이 선조라면 어떡할래요? 넘어간다고? 왜? 가면 안 돼. 땅굴을 파? 역시 창의적인 생각이 막는. 아니 선조가 죽기는 싫어가지고 넘어간다고 해 명나라에 통보를 했어요. 압록강 건너겠다. 그러니까 명나라 측에서도 이게 계륵이에요. 골칫거리야. 왜냐면 다른 나라 왕이 넘어와 버리면은 이거는 일본의 침공 핑계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넘어오지 말라고 달래요. 거기 있으라고 명나라는 압록강 건너지 말라고. 그래서 선조는 제발 좀 넘어간다고 하니까 조건을 겁니다. 수행 인원 100명만 넘어올 수 있고 베이징까지 못 오고 지금의 단동 압록강 건너자마자 단동에 있는 관아 하나 비워줄 테니까 거기서 있어라 해요. 공식적으로 연맥이는 거예요. 그 선조도 그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다고 해요. 아니 내가 조선이 지금까지 200년 동안 얼마큼 사대를 했는데 결국 이 정도 되지 않느냐? 야! 싸우다가 죽자! 했는데 평양까지 올라왔던 일본군 선발대가 안 올라와요. 심지어 평양에서는 그 고니시유키나가 선발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이게 고니시유키나가인데 선조에게 편지를 보내요. 편지 내용이 이거였어요. 조선왕이시여, 지금 압록강만 건너면 명나라인데 어디로 튀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일본의 선발대가 10만 대군이 지금 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라고 놀려요. 이 고니시유키나가 평양에서요. 선조는 멘붕이 왔는데 문제가 평양까지 올라왔던 선발대가 스탑! 안 올라와요. 그때 선조가 어전회의를 엽니다. 야 무슨 일이냐? 왜 평양 냉면 먹고 있냐? 지금 조금만 더 올라오면 신의주인데 왜 일본군이 안 올라오고 저기서 스탑하고 있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무슨 이유 왜 안 올라올까요? 왜 안 올라왔을까요? 아이 그렇죠. 여러분 여기 좀 전쟁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기는 거. 그치? 누가 보급이라고 했어요? 대학생이죠. 전쟁은요 가장 중요한 게 보급이에요. 총과 먹어야지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삼국지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삼국지에 수많은 전투들 있잖아요. 싹 다 보급 끊는 전투들이에요. 다 싹 다다다다. 뭐 식량 창고 태우고 이런 식으로요. 당시에 일본군의 보급 라인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지금 후쿠오카에서 대마도 찍고 부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쭉 서울까지 올라온 다음에 서울에서 개성 평양으로 올라가는 보급로 하나였거든요. 이렇게요. 이 보급로를 이거를 이순신 장군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그 통영 앞바다에 있는 한산도에서 보급을 딱 끊어버렸네. 그러니까 평양에 있던 고니시유키나가도 먹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밑에서 안 올라와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자, 한산대첩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영화 명량 보셨어요? 김한민 감. 야, 뭐 같다고? 그렇지. 당시에 조선군과 조선수군과 일본 수군의 배의 그런 구조적 차이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그 조선 이순신 장군이 만드신 판옥선이거든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단단한 참나무로 만든 통나무예요. 그리고 밑이 평평해요. 이걸 평저판옥선이라고 해요. 디귿자 같이 이렇게 해요. 이건 특징이 뭐냐면 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여요. 빠른 속도로 나가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한 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해요. 이렇게 밑이 평평하기 때문에.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요게 이제 일본 수군의 배 새끼부네라는 배인데 이거는 편백나무로 만들었어요. 가벼워요.
가볍고 아래가 V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배의 특징이 뭐냐면 빠르게 직진해요. 쫙! 밑이 V자니까. 단점은 뭐냐? 편백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딪히면 다 깨져요, 이게요. 왜 일본 수군은 이걸 썼을까요? 에? 일본 수군은 기본적으로 전투 전략이 이거예요. 화포를 쏘고 이게 아니라 빠른 속도로 다른 적의 그 배에 다가가가지고 갑판 위로 뛰어 올라가서 칼싸움하는 게 기본 전술이었어요. 그래서 배가 빨리 상대편 배에 가야 돼요. 갑판에 올라가서 백병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요 지금 배의 차이점 기억하세요. 이순신 장군의 평저 판옥선이랑 일본의 새끼분해랑 요걸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지금 명나라를 곧 정복할 줄 알았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지를 받은 거예요. 저기요, 지금 부산 앞바다에서 한산도에서 보급 라인이 끊겼습니다. 난다 그래요. 누가?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순신이라는 사람입니다. 처음 들어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이순신 다르데스까? 와카리마스. 그래가지고 누굴 보내냐면은 이 양반을 보내는데 와키자카 야스하루라고 해가지고 그 영화 명랑 아니고 한산인가? 거기 보면 조진웅 씨가 연기를 했거든요. 조진웅 씨가 굉장히 그 일본어를 공부를 안 하시고 연기한 것 같아요. 한마디도 안 하고 이순신 고노야로 이 대사만 치는데, 이 양반이 그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원래 해적 집안이에요. 아버지 할아버지 대대손손 오사카 앞바다의 해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임진왜란 때는 해적이 아니라 육군으로 참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해적 출신인 와키자카 야스하루한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령을 내린 거죠. 와키자카 야스하루, 하이! 가가지고 한산도 앞바다에서 이순신이군 나발이고 네가 작살내라고. 신났죠.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원래 직업이 해적질인데. 그러면서 이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기다리라고. 여기서 싸우면, 좁은 데 싸우면은 패잔병들이 다 거제도와 통영 육지로 상륙할 거니까 우리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최대한 먼 큰 바다로 이끌어내가지고 거기서 승부를 보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통영 미륵도 앞바다에서 지금 이순신 장군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나가면 안 돼요, 일본군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같이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원래 직업이 해적이다 보니까 자만을 한 거야. 이순신이 저기 뭐지 앞에서 깔짝깔짝거리는데, 야, 큰 바다에 나가서 작살해버리자. 옆에 있는 부관들이 말려요. 앞만 봐도 저기 함정인 것 같다고. 함정이고 나발이고 내가 해적이라고. 네가 나보다 바다 잘 알아? 고! 이끼 마셔 이끼 마셔 해가지고 큰 바다로 한산도 앞바다로 내려와요. 내려오다 보니까 뭘 하냐면 이순신 장군의 판옥선, 아까 보여드렸던 판옥선이 갑자기 좌우로 쫙 퍼집니다. 이 뭐예요? 그렇죠. 그 이름도 유명한 하객진이 펼쳐져요. 그리고 앞을 보고 있던 판옥선들이 다 이쪽으로 측면을 틀어요. 일렬로 쫙. 왜? 당시 조선 수군의 주 병기는 조총이 아니었어요. 일본은 거의 갖고 있지 않던 대화포였어요. 이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시는데, 일본군이 갖고 있던 무기 있죠. 그 당시 임진왜란 때 우리보다 앞선 거는 조총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무기는 우리가 훨씬 선진 무기들이었어요. 천자총통 이런 거, 지금으로 치면 무슨 뭐 현무 미사일 이런 것들이요. 판옥선들이 일제히 쫙 측면으로 틀어요.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난다 그래요. 저 뭐 하는 거냐? 모르겠습니다. 와카리마스. 가자. 그랬더니 옆에 있는 문이 일제히 열리고 이순신 장군은 발포! 빵! 측면으로 틀어있던 판옥선들이 일제히 발포를 해요. 빵! 무겁기 때문에 판옥선은 안 흔들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게 무겁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한 번 턴하고 일제히 또 턴해요. 쫙. 한 360, 360. 이걸 십자포화로 날려버리니까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일본 수군 여기서 거의 전멸을 당해요. 저런 병법 처음 봤다고.
턴 팡팡팡팡팡팡. 와키자카 야스하루가요 살아남아요. 그런 다음에 한산도, 여러분 한산도 통역 받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산도는 무인도였어요. 한산도에 겨우 헤엄을 쳐가지고 상륙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거기서 미역만 먹고 살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도 봤어요.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한산도에 기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뭘 명령을 내리냐면 조선수군 한산도를 삥 포위한 다음에 굶어 죽게 만들라고, 와키자카 야스하루. 그래서 조선수군은 삥 한산도를 포위를 해요. 근데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참 운이 좋은 건지 그걸 삥 두른 거에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원균이었거든요. 원군이 또 가짜 뉴스를 들은 거예요. 지금 일본 수군 지원군이 온다. 그 소식을 듣고 포위망을 풀어버려요. 또 도망가. 요 틈을 타가지고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튀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날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이날이 한산대첩 1592년 7월 8일이거든요. 일본으로 돌아간 다음에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매년 7월 8일이면 미역을 먹어요. 그날을 잊지 말자. 놀랍게도 지금도 와키자카 야스하루 후순도는 7월 8일 날 되면 미역국을 먹어요. 통영 한산도 미역은 임금님에게도 진상하는 아주 좋은 미역이거든요. 건강해서 돌아갔을 거예요 아마요. 하여간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한산도에서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을 박살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까지만 해서 도망가 있던 사대부들이 야, 우리도 할 수 있다. 이순신 장군도 지금 바다에서 대승을 걸었었는데 우리도 육지에서 한번 일어나보자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병들이 일어납니다. 의병이라고 하면 대부분도 여러분들이 곽재우 장군을 생각하시잖아요. 오늘은 두 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이분이 고경명 선생이라고 해서 지금 광주 광역시 출신이죠. 이분은 조헌 선생이고요. 이 조헌 선생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 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등에 도끼를 꽂고 다녔어요. 도끼. 그리고 임진왜란 터지기 전에 유일하게 아무리 봐도 일본 애들이 전쟁 일으킬 것 같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조헌 선생이거든요. 선조가 웃기지 말라, 전쟁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도끼를 뽑아들고 지금 광화문이죠. 퍽퍽퍽 치면서 나오라, 내 말 들으시라고,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래도 선조 안 나와요. 네 말 안 듣는다고. 도끼를 집어던진 다음에 조헌 선생님이 뭐 했냐면 일단 수염 봐봐요. 거의 뭐 임꺽정이잖아요. 머리가 깨지도록 땅에 머리를 박아요. 빵빵. 일본이 쳐들어온다니까. 그래도 묵살나요. 전쟁 터졌잖아요. 전쟁 터지자마자 이 고경명 선생은 나이가 그때 62이었는데 62이면 그 당시에 지금으로 지금 거의 80이 넘은 할배예요. 고향에 낙형해가지고 지금 부동산 자락에서 지금 글 공부나 하고 계시는 분이었거든요. 분 놓고 야, 나라가 이 꼴이 됐는데 무슨 하늘천 따지냐, 칼 갖고 와 해서 노구를 이끌고 의병을 이끄셨어요. 이 양반이요. 이 조헌 선생은 오늘 사진을 안 갖고 왔지만 영규대사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거든요. 이 승병들 참, 일본군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생각을 못했던 게 두 개가 있어요. 조선 침공할 때 뭐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의병이 일어난 거. 혹시 여러분은 저기 그 일본 여행 가시면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야, 저 봐라, 저 소밭집은 5대째 소밭집이야. 왜 우리나라는 저런 게 없어? 기껏 해봤자 2대째 뭐 마봉님 떡볶이 알고 그거밖에 없고, 저런 건 배워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본은요 전통적으로 직업 세습이에요. 아빠가 소밭집 하면 아들도 소밭집이고 손자도 소밭집이요. 아빠가 농부면 아들도 농부, 손자도 농부예요. 아빠가 사무라이면 아들도 사무라이, 손자도 사무라이. 그래서 지금 5대째 소밭집은요 원래 그 집이 소밭집이에요.
혹시 이거 안 궁금하셨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할아버지가 총리인데 총리를 손자가 하고 아버지 지역구를 아들이 이어받고, 우리나라 같은 큰일 나죠. 독재 타도 이러면서 지금 자민당이 66년째 일당 독재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큰일 나죠. 그거 나중에 한번 일본 친구한테 가서 옆에 계시면 물어봐요. 야, 자민당 60년 독재 안 이상하냐? 아버지 지역구를 아들이 갖고 가는 거 안 이상하냐? 딱 이 한마디 할걸요? 저 집은 정치하는 집안이다. 끝이에요. 저랑 비슷한 연배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대망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옛날에 20몇 권짜리 소설이요. 있죠? 거기 보면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A 영주, B 영주가 싸우죠. 사무라이들끼리. 농민들은 벤또 도시락 들고 올라가서 산에서 구경해요. 으쌰 이겨라. 어차피 자기는 전쟁 안 하거든요. 농민이니까. 전투는 사무라이들만.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규군끼리만 전투를 할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웬걸 농사 짓던 농민들이 달려들거든. 그러니까 의병을 몰랐어요. 두 번째 변수가 뭐였냐면 승병이요. 살생을 하지 말라는 승병들이 낯들고 뛰어오잖아 이걸요. 와, 나무아미 탑을 목을 잘라. 팍! 특히 승병들은 다 무기가 뭐 있는지 아세요? 방금 말씀드린 같이 낫, 쌍낫. 그래서 평생 대웅전 뒤에 잡초를 베던 이 힘으로 목을 딴 거 이걸요. 미안하다 어린 친구들. 낫으로 그냥 팍 조선. 그래서 이 조원 선생은 옆에 이제 영규대사라고 1000명의 승병을 이끌고 있던 그 승병 대장이 있었거든요. 조원 선생 1000명, 승병 1000명, 2000명 이렇게요. 의병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고경명 선생께서 지금 그 인삼으로 유명한 금산 있죠. 거기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다가 본인 아들 다전사하세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고경명 선생이 조원 선생한테 내 병력으로는 부족하니 조원 선생 영규대사 혹시 나와 함께 조언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 해요. 근데 이 조원 선생이 뭐 했냐면 아직까지는 내가 병력이 부족하니까 좀 더 키운 다음에 가겠다 금산으로 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양반이 이쪽 금산 전투에 안 와가지고 이 양반이 돌아갔어요. 이 선생님이. 그래서 이 양반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때 금산에만 갔었어도 고경명 선생 살았다 해요. 그런 다음에 금산을 치러 가는데 그 병력 수가 3만 대 3천이었어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영규대사가 말립니다. 지금 우리 가면 다 죽는다고. 그랬더니 이 조원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임금을 못 섬긴 신하는 죽어야 된다. 난 죽으러 간다. 나 혼자 갈 테니까 영규대사와 우리 승병 여러분들은 여기 계셔라. 이게 난중일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영규대사가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어요. 옆에 있는 그 스님들 보고 어떻게 할 거냐? 가서 죽을래? 아니면 여기 있을래? 한 번 사는 인생 나무아미타불 갑시다 해가지고 3000명의 승병들이 금산에서 다 돌아가십니다. 하여간 이 모든 그 의병 활동들의 스타트 시발점이 뭐였냐면 방금 말씀드린 같이 한산대첩의 승리였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한산대첩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일본군이 보급이 끊겨버리고 이제 명나라가 참전을 해요. 일본은 모든 계획이 다 틀어졌어요. 요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명나라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일본이랑 싸우기 싫죠. 남의 나라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명나라 사신 일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고니시 유키나가 와가지고 휴전 협상을 해요. 아무리 봐도 이 전쟁 아닌 것 같다고, 우리 명나라도 더 이상 참전 안 할 테니까 이쯤에서 그만두자 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국제 사기를 쳐버려요. 고니시 유키나가 일본 측 대표가 이런 말합니다. 내가 가짜로 항복 서한 써줄 테니까 도장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들고 명나라로 가가지고 일본이 항복했다고 하고 설득을 하라고. 그래서 가짜로 막 써요. 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졌다. 사인 칙
가짜로 만들어서 그걸 들고 이 심리경이라는 명나라 사신이 베이징으로 가요. 명나라 황제가 딱 보니까 일본이 항복했냐 해. 좋다. 그러면 내가 쿨하게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 왕으로 내가 임명한다 해. 사인 바이 명나라 황제 해서 보내요. 큰일 났어요. 지금 양쪽 국제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 사신단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 왕으로 임명한다는 요 서류를 들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글을 몰라요. 문맹이에요, 문맹.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 이 사신단이 절대로 이거 보여주지 말라고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그리고 옆에 있는 그 글 좀 읽을 줄 아는 사람들, 도요토미 히데요시 옆에요. 얘기 다 얘기해요. 절대로 이거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다 입막을 시켰거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한번 펼쳐봐요. 펼쳐봤자 자기 못 읽으니까 좋은 내용인 것 같다. 자, 마시자. 원샷 간바이. 다 술 한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사신이 떠나기 전에 그 내용이 정말 궁금했는지 그 옆에 있는 승려가 한 명 계셨어요. 그 불교 스님이, 일본이요, 일본 스님. 그 서류를 던지면서 어이, 이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봐. 다 딜은 다 끝난 상태였어요. 절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그 스님이 앞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으니까 덜덜덜덜덜 떨면서 있는 그대로 읽은 거예요. 이거를. 나 명나라 황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 왕으로 임명한다. 뭐야! 국제사기가 다 들통난 순간이었어요. 그때부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핀트가 돌아가지고 이것들 안 되겠다. 다시 침공이다. 해서 1597년에 다시 10만 대군을 조선으로 보낸 것이 아까 말씀드린 같이 정유재란인데, 정유재란 때 미쳤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딱 봐도 명나라를 정복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조선도 전체 한반도를 점령하는 것도 이건 임파서블이고, 뭐였냐? 전라도만 점령을 하자. 그리고 전라도 땅에 있는 백성들은 살아 숨쉬는 건 다 죽이라고 해요. 그리고 증거 갖고 오라고. 어떻게? 증거 뭐예요? 코 베어오라고. 그래서 전라도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다 죽인 다음에 코 베어와가지고 나한테 보고하라. 그리고 코를 한 대를 베면은, 한 대면 거의 한 120명 코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조선인 포로를 잡아가지고 포르투갈 상인의 노예로 팔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병사들한테, 일본군에게. 그러니까 일본군 병사들은 돈 벌려고 120명을 죽이면 한 대니까 이거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조선인 잡아서 포르투갈 상인에게 넘기고 돈 벌고, 이런 식으로. 당시 어른들은 다 죽인 다음에 코를 뱉지만 애들 있죠. 애들은 굳이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코만 뱉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로. 그래서 코 없이 큰 애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전라도에서는요. 그리고 당시 일본군 같은 경우에는 그 종군 기자 같이 스님들이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한 스님들이 계시거든요. 계신다기보다는 있었어요. 그 승려들의 기록을 보면 정말 비참해요. 특히 그 진주를 치고 가장 먼저 상륙한 곳이 여기 구례거든요. 일본군이 구례 찍고 남원 찍고 전주 치려고요. 그래서 구례에 상륙한 일본군의 기록을 보면은 일단 아이들 먼저 죽였대요. 일본군이요. 아이들 싹을 다 없애려고. 엄마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아이 먼저 죽이고, 제발 우리 아이는 좀 살려주시오. 아이 먼저 죽이고, 아이가 죽는 거를 본 엄마를 죽이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고통을 느끼게 죽인 거예요. 그래서 코 베어가고, 이런 식으로.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정유재란 터지자마자 선전 난리 납니다. 지금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정유재란 들어가기 전에 일본이 제일 먼저 이 사람을 제거해야 돼요. 누구예요? 이순신이요. 이순신 때문에 1차전 졌기 때문에 간계 첩자를 이용해요. 혹시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침공했던 일본군 탑 1, 2가 누구냐면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 두 명이거든요. 둘은 원래 원수였어요. 치고받고 싸우던 영주인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같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에 들어간 장군들이거든요. 서로 원수예요.
그러니까 조선도 알았어요. 선조가 둘이 원수인데 같은 편이 돼서 들어오는 걸. 요거를 이 두 사람이 악용을 해요. 요번 한 번만 우리 손잡자. 가토기요마사. 아이 고니시유키나가 어떻게? 고니시유키나가 내 밑에 요시라라는 부하가 있는데 얘를 좀 이용하자. 그래서 요시라가 뭘 하냐면 몰래 먼저 조선에 들어가요. 그래서 조선 당국에게 보고를 합니다. 하이, 내 이름은 요시라라고 하는데 고니시유키나가 밑에서 있는 사람이다. 너도 알지 조선도. 우리가 가토기요마사랑 싫어하는 거. 좋은 정보 드릴게. 가토기요마사가 몇 월 며칠 날 부산에 상륙한다고. 기다리고 있다가 가토기요마사 쳐버리면 조선이 이길 수가 있다. 라는 정보를 줘요. 여러분 같으면 그 정보 믿어요, 안 믿어요? 네? 이 정보가 선조까지 올라가요. 이 바보, 죄송합니다. 이 바보 같은 선조가 딱 보니까 누가 봐도 이건 가짜 정보거든요. 아직까지는 삼도수군 통제사, 지금 해군 참모총장이던 이순신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몇 월 며칠 날 일본군이 부산 상륙한다고 하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쳐라. 근데 이순신 장군은 아무리 봐도 이거 가짜 정보거든요. 그래서 안 나가요. 선조가 또 한 번 어명을 내려. 야, 미쳤냐 이순신 너? 나가서 치라니까. 안 나가요. 나가면 자기 팔옥선 다 박살나는 거 아니까. 여기 선조가 돌아가지고 그 유명한 너 파직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지만 신하들이 몇 명이 말려요. 그래도 공이 있으니까 죽이진 맙시다. 그래서 뭐해요? 그렇죠. 일단 서울 의금부로 끌고 와가지고 곤장을 치고 고문을 합니다. 선조를, 이순신 장군을요. 죽이진 않고. 그리고 5스타 계급장 떼고 그 이름도 유명한 백의종군을 시켜버리죠. 너 그냥 짝대기 안에 1등병대가 들어가서 싸우라고. 그리고 이 삼도 수군 통제사 타이틀을 누구한테 준다? 원균. 원균이 지금 해군 참모총장이에요. 지금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일본군의 대규모 선발대가 부산 거제도에 도착했다는 걸 들어요. 선조가 이 얘기를 합니다. 야, 이순신은 날라갔고 너 원균 가가지고 네가 박살내라고. 근데 원균도 아무리 바보 장군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해군 장군인데 자기도 딱 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 배 숫자가 다르고. 그래서 안 가요. 원균도. 저 죄송한데 배가 아파가지고 아유 갑자기 볼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사돈의 팔촌이 돌아가셔가지고 안 가요. 여기 또 선조가 열받아가지고 야, 네가 삼도 수군 통제사 타이틀 너한테 주면은 네가 잘한다며 왜 안 나가냐고 일말을 해요. 저기요, 권율 장군의 육군이 먼저 좀 약간 전투를 해주시면 해군은 나중에 가겠습니다. 여기 이 말에 선조가 빡이 돌아가지고 권율한테 얘기를 해. 야, 너 원균 끌고 와가지고 곤장 치라고. 이게 어느 정도 치욕이냐면요, 그러니까 학참 의장이 해군 참모총장을 끌고 와가지고 바지 벗긴 다음에 곤장을 친 거거든요. 물론 살살 쳤겠죠. 탁탁탁탁. 원균은 망신 그런 망신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고 해서 참 통영 앞바다에 있던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피땀 흘려 만든 160척의 판옥선을 끌고 7천량이라고 하죠. 요 좁은 수로로 와요. 온 다음에 뭐 하냐면 일본군도 알아 이거예요. 지휘관이 누구냐? 원균 데스. 쟤는 끝났다. 그래서 뭐 하냐면 왔다 갔다 계속해요. 원균의 배가 오면은 뒤로 빠지고 또 치고 내려오면 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뭐냐면 이 그 배를 누가 몰아요? 모타? 그가 아니라 격군이라고 해가지고 노젓는 사람 힘으로 이걸 젓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일본 배는 가볍기 때문에 싸싸싸싸싸 이렇게 졌는데 이 무거운 판옥선은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이걸요. 이걸 왔다 갔다 하니까 다 지치고 목마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통영 앞바다를 가가지고 좀 쉬었다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원균이 사상 최악의 결정을 내립니다. 뭐냐면 여기 직접 한번 가보세요.
거제도고 칠천도고 요 앞에가 수로가 칠천량인데 요 앞에 요 강폭보다 좁아요. 되게 좁아요. 여기에 160척의 큰 파노선을 다 파킹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뭐 하냐면 야 여기 좁은 데 숨어 있으면은 일본군이 우리 모를 거야. 모르긴 왜 몰라요. 요 조그만 수로 이 춘천량에 160척이 파킹을 해놓고 또 원규는 그 배 위에서 또 술을 또 마셔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160척 싹 다 수몰당합니다. 지금도 칠천량 가면 거기 칠천량 해전 기념관이라고 지금 위에 있거든요. 위에서 밑에 내다보면 한숨 나와요. 여기다가 160척의 파노선을 파킹했다고? 미친 거 아니냐고. 근데 그래도 조선이 망할 그 타이밍은 아니었는지 당시 원균 밑에 있던 배설 장군이라고 있는데 배설 장군이 담당하고 있던 배가 12척이었거든요. 딱 봐도 내 밑에 있는 12척은 여기 있으면 박살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원균이 명령을 내리면서 불구하고 배설 장군은 야! 내 휘하에 있는 12척은 싸우지 말고 빼가지고 전라도로 가자. 이 12척이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셨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 배예요. 배설 장군이 그때 12척의 배를 안 뺐으면 같이 칠천량이 그냥 수장이에요. 12척이 빼가지고 장흥으로 갑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정유재란이 터지고 칠천량에서 조선수군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아끼면서 만들었던 파노선들이 다 침몰됐다는 소식을 듣고 선조가 또 멘붕이 와요. 이러면서도 뭐 하냐면은 그 양반이 이순신 장군에게 어명 교지를 내립니다. 미안하다. 어쩔 수가 없었다. 다시 너를 수군 3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한다 라는 교지를 내려요. 이때 백의종군을 하고 있던 이순신 장군이요. 그러니까 손인필 선생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구례의 자랑이시죠. 그 손인필 선생님 그 사당이 구례 읍내 안에 있잖아요. 이 손인필 손 선생님이 당시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그 군량미라든지 군수 무기를 담당하는 지금으로 치면 조달청장이었어요. 손 선생이요. 그리고 백의종군 할 때도 굉장히 이순신 장군을 많이 챙겨줬어요. 그래서 의금부에서 곤장 맡고 제일 처음에 온 데가 이순신 장군이 어디냐면 구례거든요. 여기 계시니까. 그래서 손인필 선생님을 만난 다음에 백의종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 선생과 함께 쭉 앞으로의 전략도 토론을 하고 조달청장이니까 남은 무기가 몇 개 있냐, 남은 화살이 몇 개 있냐, 남은 포가 몇 개 있냐, 몇 개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 선생님이 그 생가 터에 물에 여기 앞에 있어요. 여기요. 손인필 선생님이 그 비석이요. 그리고 지금 칠천량에서 자기의 함대가 박살났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바로 한양에서 또 파와 내려와요. 이순신 어명을 받들라. 네. 오늘부로 다시 3군 수군 통제사로 다시 임명한다. 다시 복권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 교지를 받은 곳은 진주였어요. 그러니까 진주에서 지금 딱 보고를 들은 이순신 장군은 당시 해군 참모총장이잖아요. 지금 우리 수군 상황 어떠냐? 다 박살났고 12척의 배가 배설 장군이 이끄는 배가 지금 남해안을 통과해가지고 장흥 쪽으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는 그러면 육지를 통해서 육로로 좀 전라도를 돌파하겠다 해요. 그러면서 진주에서 교지를 받은 다음에 제일 처음 온 곳이 어디냐? 여기 구례요. 다시 다음 사진 보내주시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그 조각상인 게 뭐냐면 그 선조의 교지를 받자마자 다시 조선 수군을 재건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출정도예요. 저 구례 읍내 안에 있거든요. 9명의 군관과 6명의 병사들 몇 명이 이걸 합치면? 산수는 못하는구나. 9명의 군관과 6명의 병사 1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랑해전 정의재란을 이겼던 명랑해전의 시작은 구례읍에서 15명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로 딱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구례에 올 때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미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대통령이 있는 곳이 백악관이다 라는 말이요. 그 말은 뭐냐면 삼도 수군 통제사가 있는 곳이 통제영이에요. 해군 작전사령부요. 지금 우리가 통제영이라고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경남 통영과 여수잖아요. 그렇지만 정유재란이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통제영은 바로 여기 구례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조선수군 재건을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15명 가지고 시작을 하세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자, 이순신 장군이 15명의 병사를 이끌고 여기 구례에서 출발해가지고 뭐 곡성, 뭐 장흥 쪽으로 쭉 이제 가세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같이 손익필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다 병사를 모으면서 가자. 그래서 15명으로 시작했던 조선 수군이 딱 장흥에 도착했을 때는 120명으로 늘어난 상태였어. 지금요 다 모병을 해가지고 뒤에는 일본군이 따라와요. 당연히 알겠죠. 이순신이 지금 간다는 소식이 무조건 잡으라고 저거.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구례를 떠나고 난 다음에 이틀 후에 일본군이 여기 구례에 도착을 해요. 이순신 어디 갔냐고. 이순신! 근데 당시 이 구례에는 뭐 여러분 다 한번 가보셨겠지만 석주관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통과해야지, 구례 석주관을 통과해야지 남원과 전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누가 지키고 있으냐? 응? 그렇죠. 왕의성 의병장이었어요. 왕의성 선생과 의병, 그리고 화엄사에서 설홍 스님이 모시고 왔던 130명의 승병들, 이 의병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성 선생과 그의 아버지, 그 다음에 나머지 의병장들에 가지고 7명이거든요. 그래서 724묘라고 가면 있죠. 그리고 130명이라는 말도 있고 150명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130명 이상의 화엄사 승병들, 무려 5차에 걸쳐 가지고 이 석주관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웁니다. 물론 전원전멸을 당하시죠. 안타깝게도 5차전까지 버텨주신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군은 지금 딱 보니까 승병들이 100명이 넘게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화엄사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정유재란 때 화엄사가 다 타버려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각황전에 있던 그 화엄 석경이라고 있었거든요. 화엄경을 정말 돌판에 쫙 새겨가지고 360도로 돌린 그런 석경이었는데 이게 남아있었으면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 정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정유재란 이 석주관 전투에 열이 받은 일본군이 화엄사를 박살내는 과정에서 화엄 석경을 다 박살냅니다. 지금도 돌 파편 몇 개밖에 안 남아있어요. 화엄사에 가시면요. 자, 어쨌든 이 석주관에서 왕의성 선생님과 의병들 그리고 화엄사의 우리 승병들이 막아줬기 때문에 5차전까지 이순신 장군은 보성과 장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명랑까지 가시게 됐고,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보성까지 갔어요. 녹차밭으로 유명한 이순신 장군이요. 그때 선조가 교지를 하나 또 내려요. 무슨 교지를 내리냐면 아무리 봐도 조선 수군은 다 망했다. 그러니까 이순신 너도 육군으로 참전하라. 그런 교지를 내립니다. 보성에서. 난 지금 조금만 더 가면 장흥 앞바다인데 그때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 뭐예요? 아, 그렇지. 그때 한 말이 신에게는 아직까지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그걸 다시 답장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넌 선조 넌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내가 12척으로 뭔가 해볼 테니까 해요. 그리고 보성에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있다는 그 교지를 답장을 보낸 다음에 다시 계속 직진해가지고 장흥에 도착을 합니다. 장흥에 딱 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배설 장군이 몰고 온 12척의 배가 딱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배까지 합쳐가지고 총 13척의 배 가지고 뭘 만드냐? 다음 보여주시죠. 명랑해전이죠. 야, 울돌목에서 그 뭐 이거는 뭐 그림으로 약간 묘사를 돼 있는 건데 아시다시피 일본군의 배가 한 160척에서 뭐 많게는 300척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300척, 3000척, 3만 척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수로가 좁으면은 들어갈 수 있는 배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요. 손자병법에도 나온 얘기잖아요. 10,000명이 병사가 있더라도 좁은 산골짜기 한 명만 버텨주면 다 막는다고. 영화 300 있잖아요. I am Sparta. 이것도 그 전략이었다니까요. 페르시아군이 몇만 명이 오더라도 좁은 골짜기만 300명이 지키고 있으면 못 들어온다고요. 이거를 굉장히 적절하게 이순신 장군이 기적을 만드신 거죠. 300척의 일본군의 그 함선들이 많이 못 들어오니까 조금씩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거를 뒤로 후진 전진하다가 서로 다 엉키게 해가지고 스스로 침몰하게 만들었어요. 서로 팍팍팍팍. 그런 다음에 일본군이 멘붕이 와요. 아, 이순신과는 전쟁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본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일본 수군 주력 함대가 거의 다 박살이 나요. 그리고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일본 육군도 다시 참전한 명나라 육군에 의해서 거의 괴멸당해요. 자, 이때 전쟁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각 지역의 사령관들한테 몰래 편지를 보냅니다. 미스나리라고 하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비서실장이 있었거든요. 몰래 다 편지를 보내요. 묻지 말고 일단 귀환하라고. 전쟁 그만 때리치우고 빨리 돌아오라고. 알죠. 조선에 싸우고 있던 일본 장수들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죠. 그래서 다 바리바리 짐 싸고 전쟁이 끝이고 돌아가자. 다 돌아가요. 다 돌아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장군이 조선 땅 부산포에 제일 먼저 상륙했던 고니시 유키나가가 마지막으로 남았는데, 고니시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놈은 모르겠지만 다른 장수는 가장 많이 도륙질을 한, 특히 전라도 땅에서 코를 다 베어간 고니시 유키나가 저 못 막는 내가 반드시 죽인다. 어디 감히 네가 돌아갔냐. 그래가지고 고니시 유키나가가 마지막으로 튈 때 저놈 잡아라 해서 마지막으로 벌인 전쟁이 뭐예요? 노량해전이요. 노량해전은 임진왜란과 정리대란을 마지막으로 하는 마무리 전투였고, 이순신 장군이 다른 놈은 모르겠지만 튀는 저 고니시 유키나가 전라도에서 애들 코베간 쟤만큼 내 손으로 반드시 죽이겠다 라고 한 전투가 임진왜란 7년 전투의 마지막 전투였던 노량해전이었거든요. 아시다시피 노량해전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 장렬하게 전사를 하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손인필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에게 다 군량을 대주고 모든 전략을 해주신 분이요. 이분도 구례에서 출발해가지고 노량해전까지 따라가세요. 그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시고 손 장군께서도 같이 전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드 한번 보내주시죠. 제가 김한민 감독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이순신 장군을 모티브로 한 영화 많잖아요. 한산도 있고 명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노량도 있고요. 근데 전 고증에 따르면은 여러 명들이 배우가 이순신 장군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누가 가장 이순신 장군 같아 보여요? 놀랍게도 제 생각이 뇌피셜이 아니라 고증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최민식 씨가 가장 진짜 이순신 장군과 가장 비슷했대요. 걸걸걸걸 하고. 난중일기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읽어보신 적 있어요? 그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그 난중일기가 있거든요. 반이 욕이에요. 진짜로 몇 월 며칠 흐림. 죽으라 야 죽었나. 그리고 남아있는 내가 이순신이요 하하 내 부하를 살려주시오. 이게 아니라 진짜 장장군이었다니까요. 괄괄괄괄괄괄괄. 자 이제 강의가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린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안 가보신 분은 여러분들 바로 10분 거리에 있는 화엄사에 가서 이 벚나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제 강의를 통해 가지고 뭐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곳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굴에 있는 벚나무와 특히 화엄사에 있는 벚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벚나무와 정말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 굴에 있는 벚나무는 호국 벚나무고, 특히 화엄사에 있는 저 300년 된 저 벚나무는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병자호란 직후에 정말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받았던 핍박을 되갚기 위해 가지고 효정이 추진했던 북벌, 또 북벌의 지금 우리 강산에 남아있는 유일한 상징이 화엄사에 남아있는 저 벚나무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굴에서는 이 벚나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